안녕하세요. 저는 강남구 역삼동에서 부동산 개발업을 하고 있는 올해 48살 정혜원입니다. 사업이라고 하니까 좀 거창하게 들리실 텐데요. 사실 제가 하는 일은 꽤 큰 규모거든요. 땅을 사서 건물을 올리고 또 그걸 분양하는 일이니까 말이에요. 제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아들 민우예요. 올해 28인데 의대생이에요. 그것도 명문대 의대죠. 주변 사람들 만나면 항상 이 얘기부터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정말 자랑스럽거든요. 어제도 그랬어요. 강남역 근처 골프 연습장에서 사업 파트너들과 만났는데 또 민우 얘기가 나왔죠. 김 사장이 물어봤어요. 아들 뭐 하냐고요? 의대 다닌다고 했더니 눈이 휘둥그레지더라고요. 역시 의사 아들 둔 아버지는 다르다면서 부러워하는 게 보였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뿌듯해지죠. 내 아들이 이렇게 훌륭하게 자라줘서 말이에요. 민우는 어릴 때부터 공부를 잘했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항상 전교 1등이었고 중학교,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였죠. 물론 제가 좋은 학원들도 많이 보내고 과외도 시켰습니다만 그래도 본인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최근에 더 기쁜 소식이 있었어요. 민우가 결혼 얘기를 꺼낸 거예요. 약혼녀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이름이 한유진이래요. 26살이고 약사라고 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는 좀 의외였어요. 민우가 아직 의대 마지막 학년인데 벌써 결혼 생각을 하다니요. 하지만 곰곰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더라고요. 의사와 약사 커플이니까 어울리죠. 사회적 지위도 비슷하고 말이에요. 민우가 유진이를 소개해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기대가 됐습니다. 우리 아들이 선택한 여자니까 분명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에 좀 신경 쓰이는 소문을 들었어요. 동네 부동산 중개업소 사장이 그러더라고요. 한유진이라는 이름을 들어봤다면서 그 집안이 이혼 가정이라는 얘기였어요. 아버지는 없고 어머니 혼자 키웠다는 거죠. 순간 마음이 좀 불편해졌습니다. 우리 집은 3대가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사돈이 될 집안이 이혼 가정이라니요. 아내한테 얘기했더니 아내도 좀 걱정스러워 하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집안 배경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냐는 거였어요. 특히 우리 같은 사업하는 집안에서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일단 상견례는 해보기로 했습니다. 민우가 워낙 좋아하니까 못 이기는 척 해준 거예요. 그래도 마음 한편으로는 계속 신경이 쓰였어요. 혹시 상대 집안에서 우리를 우습게 보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들과의 관계가 정말 중요해요. 특히 체면이라는 게 있잖아요. 주변에서 뭐라고 할까봐 걱정되는 거죠. 우리 집안 격에 맞지 않는 집안과 사돈을 맺는다면 말이 많이 나올 테니까요. 그래서 상견례 전에 유진이 어머니에 대해서 좀 더 알아봤어요. 이선영이라는 분인데 나이는 46살이고 변호사라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꽤 유명한 로펌에 다닌다는 얘기였어요. 변호사라고 하니까 좀 안심이 됐습니다. 그래도 사회적 지위가 있는 직업이니까요. 하지만 여전히 이혼했다는 사실은 마음에 걸렸어요.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혼을 했을까 궁금하기도 했고요. 민우한테 물어봤더니 유진이가 그런 얘기는 잘 안 한다고 하더라고요. 어머니가 혼자 힘들게 자신을 키워주셨다는 정도만 들었다는 거예요. 자세한 사정은 모른다고 했습니다.
상견례 날짜를 잡으면서도 계속 마음이 무거웠어요. 과연 어떤 분일까, 우리 집안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는 걱정들이 머릿속을 맴돌았거든요. 그런데 민우를 보면 정말 행복해 보여요. 유진이 얘기를 할 때마다 눈이 반짝반짝 빛나죠. 그런 모습을 보면 저도 마음이 흐뭇해집니다.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해하는 게 부모로서는 가장 기쁜 일이니까요.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는 게 사실이에요.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불안감이 계속 따라다니거든요. 특히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집안 배경이라는 게 정말 중요한 문제거든요. 드디어 상견례 날이 됐습니다. 장소는 강남구 신사동에 있는 고급 한정식집으로 정했어요. 제가 자주 가는 곳인데 분위기도 좋고 음식도 훌륭한 곳이거든요. 상견례 같은 중요한 자리에는 딱 맞는 곳이죠. 아침부터 기분이 묘했어요. 설레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요. 아내도 아침부터 옷을 이것저것 갈아입어 보더라고요. 역시 첫인상이 중요하다면서 말이에요. 민우도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더라고요. 양복도 새로 맞춘 걸로 입고 머리도 단정하게 정리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니 괜히 제 마음도 두근두근해지더라고요. 약속 시간은 오후 6시였어요. 저희가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기로 했죠. 한 10분 정도 일찍 가서 자리도 정하고 마음의 준비도 하려고 했거든요. 식당에 도착하니 역시 분위기가 좋더라고요. 은은한 조명에 차분한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직원분들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요. 이런 곳에서 상견례를 하면 좋은 인상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기다리는데 시간이 정말 천천히 가더라고요. 5분이 1시간 같았어요. 아내는 계속 화장을 고치고 민우는 넥타이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저도 모르게 시계를 자꾸 보게 되더라고요. 6시 정각에 유진이와 이선영 씨가 도착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두 분이 들어오시는데 순간 제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유진이는 민우가 설명한 대로 정말 예쁘고 단아해 보였어요. 하얀 원피스에 깔끔한 스타일이었죠. 그런데 이선영 씨를 보는 순간 좀 놀랐어요. 생각보다 훨씬 당당하고 기품 있어 보이시더라고요. 키도 크고 옷차림도 정말 세련됐어요. 뭔가 범상치 않은 분위기가 느껴졌습니다. 인사를 나누면서 자리에 앉았는데 처음에는 분위기가 괜찮았어요. 서로 안부도 묻고 날씨 얘기도 하고요. 민우와 유진이가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한 얘기도 나왔죠. 유진이가 말하는 걸 들어보니 정말 똑똑하고 교양 있는 아가씨더라고요. 말투도 차분하고 예의 바르고요. 약사라는 직업에 대한 자부심도 있어 보였습니다. 이 정도면 우리 민우한테 잘 어울리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마음이 좀 복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선영 씨가 너무 당당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변호사시니까 그럴 수도 있겠지만 뭔가 우리를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거든요. 음식이 나오고 술도 따르면서 분위기가 좀 더 편해졌어요. 저도 소주를 몇 잔 마시니까 기분이 좋아지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한 얘기를 해보고 싶어졌습니다. 제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민우와 유진이가 일찍 결혼 생각을 하는 게 기특하다고 말했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집안 얘기로 넘어갔어요. 저희 집안은 3대째 사업을 하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할아버지 때부터 시작해서 아버지가 이어받으시고 이제 제가 하고 있다고요. 민우도 나중에는 이 일을 물려받을 생각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선영 씨가 별로 관심 있어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예의상 고개는 끄덕이시지만 눈빛이 좀 차가운 느낌이었어요. 뭔가 우리 얘기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시는 것 같았습니다. 술이 좀 더 오르니까 제 성격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직설적인 편인데 이런 자리에서는 더욱 그렇게 되더라고요. 궁금한 게 있으면 직접 물어보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유진이 아버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이에요. 순간 자리가 조용해졌어요. 유진이도 당황스러워하고 민우도 제 눈치를 보더라고요. 이선영 씨가 담담하게 대답하셨어요. 유진이 아버지와는 오래전에 헤어졌다고 지금은 본인이 혼자 유진이를 키우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습니다. 역시 이혼 가정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 왜 이혼을 하게 됐을까 하는 궁금증도 생겼어요. 하지만 그걸 직접 물어보기는 좀 그래서 일단 참았습니다. 그런데 술이 더 오르니까 참을성이 없어지더라고요. 결국 제가 입을 열고 말았어요. 몇 잔 더 마시니까 제 본성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평소에도 술 마시면 말이 많아지는 편인데 이날은 특히 그랬습니다. 마음속에 담아뒀던 것들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결국 참지 못하고 물어봤어요. 부인은 왜 혼자 계시는 거냐고요. 그 말이 나오자마자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민우가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제 팔을 잡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말이 나온 이상 돌이킬 수는 없었죠. 이선영 씨는 잠깐 침묵하시더니 차분하게 대답하셨어요. 개인적인 사정으로 이혼을 했다고 그 이후로는 유진이와 둘이서 잘 살고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목소리에는 떨림이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당당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왜 자꾸 마음이 불편했을까요? 아마 제가 자란 환경 때문인 것 같아요. 어릴 때부터 집안의 체면과 명예를 중시하는 분위기에서 자랐거든요. 할아버지도 그랬고 아버지도 그랬어요. 그래서 자꾸 이런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요즘 시대가 많이 바뀌었다고는 하지만 역시 집안 배경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느냐는 식으로 말이에요. 특히 사업하는 집안에서는 더욱 그렇다고 했죠. 말하면서도 제 자신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이렇게 집착하고 있는 걸까 하면서요. 하지만 어쩔 수 없더라고요. 평생 그렇게 살아왔으니까 갑자기 바뀔 수는 없는 것 같았어요. 이선영 씨는 제 말을 듣고도 별로 기분 나빠하는 기색이 없었어요. 오히려 미소를 지으시면서 그런 생각도 일리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그 미소가 왜 그렇게 차가워 보였을까요? 유진이는 점점 얼굴이 굳어지더라고요. 민우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너무 나간 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되돌릴 수도 없고요. 그래서 더 깊이 들어갔어요. 우리 집안은 3대째 한 번도 이혼한 적이 없다고 그만큼 가족을 중시하는 집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혹시 나중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된다고 말했어요. 그 순간 유진이가 말했어요.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본인은 어머니와 함께 행복하게 잘 살아왔다고 하더라고요. 목소리에 당당함이 느껴졌어요. 어머니를 지키려는 마음이 보였습니다. 민우도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너무 편견을 갖고 계신 것 같다고 유진이와 이선영 씨는 정말 훌륭한 분들이라고 했죠. 그런 민우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이 좀 복잡해졌어요. 아들이 저를 반박하는 건 처음이었거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제가 좀 편견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었고요. 하지만 그래도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이선영 씨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정 회장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집안을 중시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사람을 판단할 때는 좀 더 다양한 기준이 있지 않겠느냐고 물으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뭔가 제가 무시당하는 기분이 들었어요. 마치 구시대 사람 취급을 받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기분이 좋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점점 험악해지는 게 느껴졌어요. 아내도 제 옆구리를 쿡쿡 찌르면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내더라고요. 하지만 이미 시작된 이상 멈출 수가 없었어요. 결국 더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혹시 이혼 사유가 뭐였는지 물어도 되겠느냐고요.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앞으로 가족이 될 텐데 알아두는 게 좋지 않겠느냐고 했죠. 그 말이 나오자 식탁 위의 분위기가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유진이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고 민우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어요. 아내는 제 다리를 발로 차면서 그만하라는 신호를 보냈죠. 이선영 씨만 유일하게 침착했어요. 오히려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시면서 저를 바라보시더라고요. 그 눈빛이 왜 그렇게 섬뜩했을까요? 뭔가 큰일이 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제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한 거예요. 휴대폰 벨소리가 울렸을 때는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 어색한 분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 기회였거든요. 전화번호를 보니 모르는 번호더라고요. 하지만 일단 받기로 했습니다. 여보세요 하고 받았는데 상대방이 본인을 소개하는 말에 순간 혈압이 확 올라가는 느낌이었어요. 서울중앙지검 수사관이라고 하더라고요. 정혜원 씨 맞으냐고 확인하고는 출석 요구서를 발송했다고 말했어요. 머리가 하얘지더라고요.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제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검찰에서 연락이 올까요? 분명 뭔가 착오가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수사관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더 황당했습니다. 부동산 개발 과정에서 불법 로비 의혹이 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몇 년 전 강서구 방화동 재개발 사업과 관련된 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방화동 재개발 사업은 제가 큰 돈을 벌었던 프로젝트거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좀 복잡한 일들이 있었던 게 사실이에요. 뭐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잖아요. 전화를 받으면서 제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지만 식탁에 앉아 있던 모든 사람들이 저를 뚫어져라 쳐다보고 있었어요. 특히 이선영 씨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뭔가 알고 있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수사관은 계속 설명했어요. 내일까지 출석하라고 만약 출석하지 않으면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다리에 힘이 빠지더라고요. 손이 덜덜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고 있기도 힘들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고요. 겨우겨우 알겠다고 대답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식탁이 조용하더라고요. 모두들 저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시선들이 부담스러웠어요. 특히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에요? 하고 민우가 물어봤어요. 저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냥 사업상 확인해야 할 일이 있다고 얼버무렸습니다. 하지만 제 목소리가 떨리고 있다는 걸 숨길 수는 없었어요. 아내도 걱정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무슨 일이냐고 작은 소리로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나중에 얘기하자고 했습니다.
지금은 상견례 중이니까 그런 얘기는 나중에 하자고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아까까지 제가 당당하게 집안 자랑을 하고 상대방을 압박하던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 거죠. 이제는 제가 위축되어 있었어요. 유진이가 괜찮으시냐고 물어봤어요. 예의상 묻는 말이었겠지만 그래도 고마웠습니다. 괜찮다고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전혀 괜찮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심장이 빨리 뛰고 있었거든요. 가장 무서운 건 이선영 씨의 표정이었어요. 전화 받기 전과는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뭔가 확신에 찬 듯한 표정이었어요. 마치 이런 일이 일어날 걸 알고 있었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이런 일을 알고 계셨냐고요? 그랬더니 이선영 씨가 의미심장하게 미소를 지으시더라고요. 하지만 아무 말씀은 하지 않으셨어요. 제 머릿속은 온통 방화동 재개발 사업 생각뿐이었어요. 그때 뭘 잘못했을까 하나하나 떠올려 보니 식은땀이 나더라고요. 분명 완벽하게 처리했다고 생각했는데 뭔가 빠뜨린 게 있었나 봐요. 민우가 계속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 앞에서 이런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았는데 어쩔 수 없었습니다. 평생 당당하게 살아온 아버지의 모습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더 이상 식사를 계속할 수가 없었어요. 음식도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고 무엇보다 제 상태가 말이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만 마무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모두들 이해한다고 했지만 저는 정말 창피했어요. 상견례 첫날에 이런 일이 생기다니요. 게다가 아까까지 그렇게 큰 소리치며 집안 자랑을 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입장이 바뀌어 버린 거잖아요. 헤어지면서 이선영 씨가 한 말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걱정하지 말라고 모든 일에는 다 이유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그때는 몰랐어요. 집에 가는 차 안에서도 아무 말이 없었어요. 아내도 민우도 조심스러워하면서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저도 뭐라고 설명해야 할지 모르겠어서 그냥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계속 뒤척이면서 내일 검찰에 가면 뭘 물어볼까 생각해 봤거든요. 분명 까다로운 질문들이 많이 나올 텐데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일찍 검찰청에 갔어요. 평생 가볼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곳이었는데 이렇게 당사자가 되어서 가게 될 줄은 몰랐죠. 입구에서부터 다리가 떨렸어요. 수사관과 면담을 하는데 생각보다 구체적인 자료들을 갖고 있더라고요. 방화동 재개발 당시 구청 담당자와의 만남 기록, 계좌 이체 내역, 심지어 골프 모임 사진까지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지 신기할 정도였습니다. 수사관이 설명하는 걸 들어보니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황이 심각했어요. 단순히 의혹 수준이 아니라 이미 어느 정도 증거를 확보한 상태더라고요. 특히 구청 담당 과장에게 준 돈이 문제가 되고 있었어요. 그때는 정말 사업상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인허가 과정을 빨리 진행하려면 어쩔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불법 로비가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른 업체들도 다 하는 일이었는데 말이에요. 몇 시간 조사를 받고 나서 집에 왔는데 정말 기진맥진했어요. 민우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맞아주더라고요.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봤지만 제대로 설명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날 오후에 더 충격적인 일이 생겼어요. 이선영 씨에게서 전화가 온 거예요. 처음에는 어제 상견례 때문에 전화를 주신 줄 알았어요.
혹시 사과할 일이 있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이선영 씨가 하신 말씀은 전혀 예상과 달랐어요. 본인이 정 회장님 사건을 담당하게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순간 뭔 소리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자세히 들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이선영 씨가 다니는 로펌이 방화동 재개발 피해 주민들의 변호를 맡고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 사건의 핵심 인물이 바로 저라고 하더라고요. 머리가 하얘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제 상견례에서 만난 분이 알고 보니 저를 상대로 소송을 준비하고 있던 변호사였다니요.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선영 씨 말씀을 들어보니 우연이 아니었어요. 이미 몇 달 전부터 제 사건을 조사하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들 민우가 유진이와 사귀고 있다는 걸 나중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선영 씨도 많이 고민하셨다고 해요. 딸의 연인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으니까요.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결정하셨다는 거였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상대방을 무시하고 우리 집안 자랑을 했는데 알고 보니 제가 완전히 당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더 충격적인 건 이선영 씨가 어제 상견례 때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었어요. 제가 집안 자랑하고 편견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속으로 어떤 생각을 하셨을까요? 정말 창피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동안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의 약혼녀 어머니가 저를 고발한 사람이라니 이보다 아이러니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민우한테 이 사실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고민이었어요. 아들이 알게 되면 얼마나 충격을 받을까요? 그리고 유진이와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날 저녁이었어요. 민우가 집에 와서 하는 말이 이미 유진이에게서 모든 걸 들었다는 거였어요. 이선영 씨가 유진이한테 미리 얘기를 해뒀다고 하더라고요. 민우의 표정이 정말 복잡했어요. 아버지에 대한 실망감과 유진이에 대한 미안함이 동시에 느껴졌거든요. 그런 아들의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무거워졌어요. 결국 온 가족이 모여서 이 일에 대해 얘기를 나눴어요. 아내도 처음 듣는 얘기라 많이 놀라더라고요. 그리고 제게 왜 이런 일을 했냐고 따졌습니다. 저는 변명할 말이 없었어요. 사업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다고 했지만 가족들 앞에서는 별로 설득력이 없어 보였어요. 특히 민우가 실망한 표정을 지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날 밤 잠들기 전에 생각해 봤어요. 어제까지만 해도 제가 모든 걸 다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하루 만에 모든 게 바뀌어 버렸네요. 정말 인생이 한순간에 뒤바뀔 수 있다는 걸 실감했어요. 며칠 후 이선영 씨 사무실에서 정식으로 만나게 됐어요. 변호사와 의뢰인이 아니라 가해자와 피해자 측 변호사로 만나는 거였죠. 이런 상황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사무실에 들어가니 이선영 씨가 정말 다른 사람 같았어요. 상견례 때와는 완전히 달라서 냉철하고 전문적인 모습이었거든요. 책상 위에는 제 사건과 관련된 자료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어요. 이선영 씨가 차근차근 설명해 주시더라고요. 방화동 재개발 사업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그 과정에서 어떤 피해가 발생했는지 말이에요. 들어보니 제가 몰랐던 부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당시 그 지역에 살던 주민들 중에는 이주 대책도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로 쫓겨난 사람들이 많았다고 해요.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은 갈 곳이 없어서 정말 고생했다는 거였어요.
그 중에 한 분이 바로 박영수라는 할아버지였어요. 70대 노인인데 그 집에서 40년 넘게 사셨다고 해요. 그런데 재개발 때문에 하루아침에 집을 잃게 된 거죠.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으시고요. 이선영 씨가 그 할아버지의 변호를 맡게 된 건 몇 년 전이었대요. 할아버지가 억울하다며 도움을 요청해 왔는데 알아보니 정말 부당한 일들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송을 준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조사 과정에서 제 이름이 계속 나왔다고 해요. 구청 담당자들과의 만남, 인허가 과정에서의 특혜, 주민들, 의견 무시 등등 모든 것의 중심에 제가 있었다는 거였어요. 들으면서 정말 부끄러웠어요. 당시에는 그냥 사업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뒤에 이런 피해자들이 있을 줄은 몰랐거든요.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다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선영 씨가 보여준 자료들을 보니 더 놀라웠어요. 제가 구청 과장에게 준 돈의 내역이 다 나와 있었거든요. 계좌 이체 기록부터 현금 전달 장면까지 모든 게 기록되어 있었어요. 어떻게 이런 걸 다 알고 있는지 물어봤더니 구청 과장이 이미 자백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검찰 조사 과정에서 모든 걸 털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혐의가 더 명확해졌다고 했습니다. 그때서야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이건 단순히 의혹 수준이 아니라 이미 명백한 증거들이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제가 아무리 부인해도 소용없을 것 같았어요. 이선영 씨가 말씀하시더라고요. 본인도 이런 상황이 편하지 않다고 딸의 연인 아버지를 상대로 소송을 하게 될 줄은 몰랐다고 해요. 하지만 피해자들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더 복잡했어요. 이선영 씨 입장에서도 쉽지 않은 상황이겠구나 싶었거든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잘못한 게 맞으니까 뭐라고 할 말도 없었어요. 가장 걱정되는 건 민우와 유진이었어요. 이 일 때문에 두 사람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제 잘못 때문에 아들의 행복까지 망칠 수는 없잖아요. 이선영 씨도 그 부분을 걱정하고 계시더라고요. 가능하면 이 일과 아이들 일은 따로 생각했으면 좋겠다고 하시면서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하셨어요. 사무실을 나오면서 정말 막막했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법적으로는 제가 불리한 상황이고 가정적으로도 복잡한 문제가 생겼고요. 집에 와서 민우와 진지하게 얘기를 나눴어요. 아들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잘못한 게 맞다고 하지만 유진이와의 관계는 포기하지 말라고 했어요. 민우가 물어봤어요. 정말 그런 일을 했냐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도 없었고 숨기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과거를 되돌아봤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열심히 정직하게 사업을 했는데 언제부터 이런 식으로 변했을까요? 아마 돈맛을 알게 되면서부터인 것 같아요. 큰 돈을 벌수록 더 큰 욕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됐나 봐요. 며칠 후 본격적인 수사가 시작됐어요. 검찰에서 제 사무실과 집까지 압수수색을 나왔거든요. 직원들과 가족들이 보는 앞에서 컴퓨터와 서류들을 다 가져갔어요. 정말 창피했습니다. 그동안 제가 동네에서 나름 존경받는 사업가였는데 하루아침에 용의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달라진 게 느껴지더라고요.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인사도 안 하고 피해가더라고요. 가장 힘든 건 민우였어요. 의대에서도 이 소식이 알려졌나 봐요. 친구들이 아버지 얘기를 물어본다고 하더라고요.
아들이 그런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을 보니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유진이와의 관계도 어색해졌어요. 처음에는 두 사람이 평소처럼 만나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힘들어하는 게 보였거든요. 서로 눈치를 보게 되고 대화도 자연스럽지 못했어요. 특히 유진이가 힘들어하는 것 같았어요. 어머니와 연인 사이에서 어떤 입장을 취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더라고요. 이선영 씨도 딸에게 미안해 하시는 것 같았고요. 한 달 정도 지나니 상황이 더 심각해졌어요. 언론에서도 이 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거든요. 부동산 개발업체 대표의 불법 로비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나왔어요. 기사를 보는 순간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제 이름과 사진까지 나와 있었거든요. 이제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죠. 평생 쌓아온 명예가 하루아침에 무너져 내렸어요. 직원들도 하나둘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회사 분위기가 너무 안 좋아졌거든요. 새로운 계약도 잡히지 않았고 기존 프로젝트들도 중단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민우의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아버지를 감싸려고 노력했는데 점점 실망감을 드러내기 시작했거든요. 특히 피해자들 얘기를 들은 후로는 더욱 그랬어요. 어느 날 민우가 제게 말했어요. 아버지가 한 일이 정말 잘못된 것 같다고 피해자들에게 사과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그런 아들의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자존심도 상했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이렇게 비난하다니요. 물론 제가 잘못한 건 맞지만 그래도 아들이라면 좀 더 이해해 줄 수 있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유진이도 민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해왔어요. 자신은 민우와의 관계를 계속하고 싶지만 이 상황에서는 어렵겠다는 내용이었어요. 결국 잠시 만나는 걸 중단하기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들은 민우의 표정이 정말 슬퍼 보였어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것도 아버지 때문에 말이에요. 민우가 저에게 따졌어요. 왜 이런 일을 했느냐고, 돈이 그렇게 중요했느냐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신의 행복까지 망칠 권리가 있느냐고 물었어요. 그때 처음으로 제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걸 느꼈어요. 지금까지 집안에서 절대적인 존재였는데 이제는 아들한테도 무시당하는 상황이 된 거죠. 아내도 저를 차갑게 대하기 시작했어요. 평생 남편을 믿고 따라왔는데 이런 배신감을 느낀 적은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안 분위기가 정말 최악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술을 마시면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정말 무엇을 위해 살아왔을까요? 돈을 벌기 위해서였나요? 아니면 가족의 행복을 위해서였나요? 결국 답은 명확했어요. 처음에는 가족을 위해서 시작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욕심에 눈이 멀어서 가족보다 돈을 택한 거였어요. 그 결과가 지금 이 상황인 거죠. 몇 달 후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서는 순간 정말 떨렸습니다. 평생 이런 곳에 설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렇게 피고석에 앉게 될 줄 몰랐어요. 이선영 씨는 원고 측 변호사로 출석했어요. 법정에서 만난 이선영 씨는 정말 다른 사람 같았거든요. 완전히 전문가의 모습이었어요. 차갑고 냉철하면서도 논리적이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제가 저질렀던 모든 일들이 낱낱이 드러났어요. 구청 공무원들에게 준 돈, 주민들 의견을 무시한 채 진행한 공사, 허위 서류 작성까지 모든 게 증거로 제시됐어요. 특히 박영수 할아버지가 증인으로 나왔을 때는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70대 노인이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이 당한 피해를 설명하는 모습을 보니 죄책감이 몰려왔거든요.
할아버지는 40년 넘게 살던 집에서 쫓겨났다고 보상금도 제대로 못 받아서 지금도 월세방에서 힘들게 살고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죄송한 마음뿐이었어요. 이선영 씨가 최종 변론에서 한 말이 인상 깊었어요. 이 사건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된 문제라고 하시더라고요. 약자를 보호해야 할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사건이라고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부끄러웠어요. 제가 그동안 얼마나 이기적으로 살아왔는지 깨닫게 됐거든요. 오직 제 이익만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의 고통은 외면했던 거죠. 재판 결과는 예상대로였어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 그리고 벌금 5억 원이었어요. 감옥에 가지는 않았지만 사회적으로는 완전히 매장된 셈이었죠. 판결문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그동안 쌓아온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거든요. 회사도 문을 닫아야 했고 재산도 많이 잃었어요. 가장 아픈 건 가족 관계였어요. 민우는 결국 유진이와 헤어지지 않기로 결정했지만 저와의 관계는 예전 같지 않았어요. 아버지를 존경하던 아들의 눈빛이 완전히 달라져 있었거든요. 아내도 저를 예전처럼 대하지 않았어요. 함께 살고는 있지만 마음의 거리가 느껴졌어요. 신뢰가 깨진 관계를 회복하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하지만 그 과정에서 깨달은 것도 있었어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말이에요. 돈과 권력으로 얻는 만족감은 일시적이지만 가족과 함께하는 소소한 일상이 진짜 소중한 거더라고요. 민우와 유진이는 결국 결혼을 했어요.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정말 행복해 보였어요. 이선영 씨와 저는 어색했지만 그래도 아이들을 위해서 참석했죠. 결혼식에서 이선영 씨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 입장이 달랐지만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서는 협력해야 한다는데 동의했어요. 개인적인 감정과 법적인 문제는 별개라는 걸 인정한 거죠. 지금 생각해 보니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이었어요. 제가 그렇게 무시하려 했던 이혼 가정의 어머니가 결국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이었던 거예요. 사회적 지위도 높고 도덕적으로도 올바른 분이었거든요. 반면 제가 그렇게 자랑하던 집안의 명예와 체면은 제 손으로 다 무너뜨려 버렸어요. 3대째 이혼한 적 없다고 자랑했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어떻게 사는가였는데 그걸 놓쳤던 거죠. 요즘은 작은 사무실에서 부동산 중개업을 하고 있어요. 예전처럼 큰 개발 사업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돈은 훨씬 적게 벌지만 마음은 편해요. 가끔 박영수 할아버지 생각이 나요. 제 때문에 고생하신 분이니까 언젠가는 찾아뵙고 사과드리고 싶어요. 돈으로 보상할 수는 없겠지만 최소한 진심 어린 사과는 드려야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우는 이제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진이와 함께 행복하게 살고 있고요. 가끔 집에 놀러 오는데 예전만큼 편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관계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선영 씨와도 가끔 만나게 돼요. 손자, 손녀들 때문이죠. 처음에는 정말 어색했는데 이제는 그럭저럭 대화할 수 있을 정도가 됐어요. 여전히 당당하고 멋진 분이시더라고요. 그분을 보면서 깨닫는 게 있어요. 진정한 강함이라는 게 권력이나 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올바른 신념과 원칙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에요. 이선영 씨가 바로 그런 분이었어요. 제가 상견례에서 보였던 편견과 오만함이 얼마나 추했는지 이제야 알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려 했던 제 자신이 부끄럽습니다. 인생이 참 묘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가장 자랑스러워했던 것들이 실제로는 가장 부끄러운 것들이었고, 제가 무시했던 것들이 진짜 소중한 것들이었거든요. 요즘은 단순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큰 욕심 부리지 않고 정직하게 일하고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려고 해요. 그게 진짜 행복인 것 같거든요. 가끔 예전 동료들을 만나면 제 얘기가 나와요. 한때는 잘 나가던 사업가였는데 지금은 이렇게 됐다면서 안타까워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 깨달았거든요. 돈과 권력은 언제든 사라질 수 있지만 인간관계와 신뢰는 한 번 잃으면 회복하기 정말 어려워요. 특히 가족관계가 그래요. 아직도 민우와 완전히 예전 관계로 돌아가지는 못했어요. 시간이 더 필요할 것 같아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노력할 생각이에요. 아내와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서로 많이 상처받았지만 그래도 함께 이겨내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부부가 함께 시련을 겪으면서 오히려 더 단단해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이선영 씨를 보면서 배우는 것도 많아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뚝심, 옳은 일이라면 끝까지 해내는 의지력, 그런 것들이 정말 대단하다고 생각해요. 처음에는 그분이 저를 망쳤다고 원망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오히려 저를 깨우쳐 주신 분인 것 같아요. 이 일이 없었다면 저는 계속 잘못된 길로 갔을 테니까요. 인생의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이미 잃어버린 것들은 되돌릴 수 없지만 앞으로라도 의미 있게 살고 싶거든요. 봉사활동 같은 것도 생각해보고 있어요. 제가 피해를 입힌 만큼 누군가에게는 도움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그래야 제 마음의 빚을 조금이나마 갚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민우 부부에게도 좋은 할아버지가 되고 싶어요. 손자, 손녀들에게는 떳떳한 할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거든요. 그러려면 지금부터라도 제대로 살아야겠죠. 때로는 과거의 영광스러웠던 시절이 그리워지기도 해요. 사람들의 부러움을 받으며 당당하게 살던 그 시절 말이에요. 하지만 그건 진짜 영광이 아니었다는 걸 이제는 알고 있어요. 진짜 영광스러운 삶이라는 건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정직하게 사는 거겠죠. 비록 화려하지는 않아도 떳떳하게 살 수 있는 삶이 진짜 가치 있는 삶이라고 생각해요. 이 이야기가 다른 분들에게도 교훈이 됐으면 좋겠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들에만 현혹되지 말고 진짜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특히 사업하시는 분들께는 더욱 그래요. 돈을 벌되 정직하게 버세요. 성공하되 다른 사람들을 해치면서 성공하지는 마세요. 그런 성공은 언젠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거든요. 가족 관계도 소중히 여기세요. 아무리 바빠도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을 만드시고 서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세요. 가족만큼 소중한 건 세상에 없어요. 편견도 버리세요. 겉으로 보이는 것만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진짜 모습을 보려고 노력하세요. 저처럼 편견 때문에 좋은 사람들을 놓치지 마시기를 바라요. 마지막으로 실수했을 때는 빨리 인정하고 사과하세요. 자존심 때문에 버티다가 더 큰 실수를 하지 마시고요.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는 게 더 용기 있는 일이에요. 제 이야기가 긴 여행 같았을 거예요. 처음에는 자신만만했던 사람이 어떻게 몰락하게 되는지, 그 과정에서 무엇을 깨닫게 되는지 들려드렸습니다.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에 모든 게 바뀔 수 있고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흔들리지 않는 가치관이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50대가 됐어요. 인생의 절반은 잘못 살았지만 나머지 절반은 제대로 살아보려고 해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시작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여러분도 지금부터라도 정직하고 의미 있는 삶을 사시기 바라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가정에 사랑과 따뜻한 행복이 가득하기를 마음 깊이 기원합니다.